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제 조선의 건국, 조선의 통치 과정에 대해서 배웠었고, 오늘은 바로 이제 조선 중기에 사림들을 등용하면서 기존의 훈구파와 사림들이 싸우는, 사림이 화를 입는 사화 부분과 붕당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화와 붕당 부분은 다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표로 깔끔하게 오늘 여러분들 이 필기만 여러분 걸로 만들면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교재에 여러분 신과 함께 하는 검 교재 134페이지, 자, 134페이지 펼치시면 될 것 같고요. 15강 사림의 성장과 붕당 정치의 전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림의 성장과 붕당 정치의 전개. 자, 사림의 성장, 붕당 정치의 전개. 자, 일단 먼저 사림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사림은 선비 사자의 수풀림자입니다. 숲에 은거해서 공부하던 선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정몽주 알죠? 그 옹건파심진사대부, 조선 강국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학문적으로 되게 학식이 높았던 그런 사람들, 정몽주 길제의 학풍을 이어받은 그 선비들, 그 제자들은 그냥 지방에서 높은 관직에 오르지 못했지만 지방에서 뭐 자기 땅 읽어가면서 그 고을에서 이제 이렇게 존경받으면서 이제 뭐 제자들 양성하고 공부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학식과 인품은 꽤 높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중앙정계에 언제부터 쓰이게 되냐면 이제 왕이 성종 때부터 너무 훈구파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훈구파는 이제 높은 관직에 올라간 사람들, 공신 세력이에요. 근데 훈구파가 언제부터 좀 기고만장해졌냐면 바로 세조 때부터입니다. 세조가 수양된 군이 단조를 쫓아내고 본인이 왕이 되잖아요. 억지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조 때 이렇게 왕위 찬탈을 하는데 도와줬던 그런 공신들을 꽤 높은 관직에 주고, 그리고 자신의 이렇게 외척 세력으로, 장인어른으로 그렇게 이제 연을 맺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왕비 쪽 세력인 거죠. 외척 세력으로 뭔가 좀 자꾸 왕한테 입김을 불어넘고 약간 자기의 파워를 약간 보여주려고 하니까 왕이 견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너무 훈구파가 지네 맘대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러한 훈구파들, 기존의 이런 외척 세력, 높은 관직을 올라갔던 그런 고위직, 그런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성종 때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그러면서 사림하고 훈구랑 계속 부딪히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사화입니다. 자, 일단 훈구와 사림은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기존의 훈구파와 사림은 어떻게 다른 세력이냐? 자, 훈구파는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부터 급진 세력파, 그러니까 정도전을 이은, 정도전 조준을 이은 높은 관직에 계속 올라갔던, 고위 관직을 유지했던 그런 외척 세력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급진 개혁파입니다.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급진개혁파고, 얘네들은 성균관이라든지 국가기관의 교육기관을 통해서 양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관아파라고 합니다. 국가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다. 사림은 반대로 온건개혁파, 온건개혁파. 온건개혁파면서 얘네들은 지방에서 자기 스승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서원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교육, 사교육, 사학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훈구파는 세조 때부터 주로 공신 세력들, 이런 공신 세력들이 외척이 돼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외척 세력. 주로 외척 세력. 그런데 이제 사림은 언제부터 등용하냐면 바로 15세기 성종 때. 얘네들은 공부를 잘하니까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진출하냐면 3사, 언관직, 뭐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그쪽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3사의 등용.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서로 좀 견제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훈구파 같은 경우에는 나라 초창기에 정권을 잡았던 애들이기 때문에 나라가 강해지는 걸 원했어요. 부국강병,
그런 식으로 성리학을 성리학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성리학 이외의 사상도 좀 과학적인 부분이라던가 과학기술이라던가 좀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좀 어느 정도는 살짝 포용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어요. 무조건 다 포용하는 건 아니지만 살짝 개방적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받아들였다. 부국강병을 추구하면서 다른 성리학 이외의 사상도 포용했다. 성리학 이외 사상 어느 정도 살짝 포용했다. 하지만 이제 살인파는 부국강병보다는 왕이 덕으로 다스리는 것, 신하들과 경연을 이루고 뭔가 신하와 왕이 왕도 정치, 왕이 덕으로 가르치는 왕도 정치를 추구했고 성리학 이외는 배격합니다. 막 사문난적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배격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훈구파는 아까도 말했지만 고위관직에 올라있는 사람들이에요. 고위관직. 그리고 얘네들은 땅도 많아요. 공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받은 땅도 어마어마하죠. 대지주충. 하지만 사림들은 지방에서 향촌자치를 주장했던, 지방에서 그냥 그 고을을 다스리고 유양소에 주로 있었던 사람들, 그런 선비들이야. 그래서 얘네들 고위관직을 유지하지 않고 향촌에서 향약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 그 고을 사람들 다스리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땅이 많지가 않아요. 중소지주충. 그리고 이제 훈구파는 더 구체적으로 쓴다면 뭐 이런 거 중에 사장 중시 이런데, 사장이라는 거는 글 쓰는 거, 산문을 쓴다든가 시를 쓰는 거 뭐 그런 걸 중요시했고, 사림들은 깊이 있게 경전을 해석하는 거를 추구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훈구랑 사림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이러면서 사사건건 서로 싸우면서 훈구파가 강해지기도 하고, 이제 사림파는 나중에, 사림은 사실 계속 당해요. 계속 당하다가 끊임없이 자기들의 그런 세계를 유지하고 서원과 향약을 통해 끝까지 이런 잡초처럼 버티다가 나중에는 사림이 이기게 되죠. 나중에 사림이 완전 장악을 하게 돼서 붕당을 이루게 됩니다. 사화도 여기다가 바로 밑에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화. 사화, 사림이 화를 입는다. 사화라고 합니다. 사화는 두 개가, 네 개가 있죠. 무오, 기묘, 을사. 무갑기을 이렇게 앞구자만 따서 외우기도 해요. 무오갑자, 기묘, 을사. 자, 보시면 무사와 갑자사와 요 두 개는 모두 다 연산군 때 일어났습니다. 연산군 때 일어났던 거고, 그리고 연산군에서 갑자에서 기묘사로 넘어갈 때 아시다시피 중종반정이 있었죠. 연산군 결국 쫓아내잖아요. 하도 막 중종반정,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그래서 연산군 결국 쫓아내고, 기묘사화 때 이제 중종, 을사사화는 명종 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좀 짤막짤막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뭐 깊이 들어가면 할 말이 많지만 최대한 심플하게 갑시다. 자, 일단 무오사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산군 때예요. 근데 연산군은 사실 초창기에는 왕권 강화를 시키고 좀 파워가 있는 왕이었고, 초반에는 정치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어머니 사건을 알게 되면서부터 술에 취해서 맨날 여자들에 빠져서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그렇지, 초창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무오사는 김종직의,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림에 또 유명한 사람인데, 조이제문이라는 이 사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역사서를 쓸 때, 뭐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쓸 때 그런 중국의 사초를 좀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이제문에는 어떤 식으로 써놨었냐면, 항우에게, 유방과 항우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항우에게 죽임을 당한 의제, 조의제문, 의제를 기린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조의제문. 그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의제를 추모한다는 그런 글을 썼어요. 근데 그 조의제문을 해석하니까 항우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의제가 불쌍하다, 뭐 이런 식이잖아. 이 말은 즉 세조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단종을 추모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신하들이 막 이간질을 하는 거야. 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은 세조를 디스한 것이라고.
세조가 누굽니까? 연산군의 할아버지죠. 연산군의 할아버지를 디스한 거니까 연산군이 그럼 우리 할아버지를 욕하는 건 나에 대한 정통성을 또 의심하는 거고 나를 욕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것을 빌미로 조의제문을 빌미로 엄청나게 또 피바람이 붑니다. 조의제문이 발단이 돼서 이 조의제문 쓴 김종직은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꺼내가지고 목을 치는 부감찬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김종직은 뭐 부관참시 당하고 대표적인 김종직의 뭐 제자였던 김일손 사림들이 엄청나게 화를 입어요. 김일손 등을 처형한다. 이게 이제 최초의 사화 무오사화입니다. 그래서 무오사화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무오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죽었다. 김종직 나는 그냥 인용한 것 뿐이야. 내가 뭐 세조를 디스할 마음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목을 치는 부관참시를 당할 정도로. 그래서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단된 게 바로 무오사화. 아주 심플합니다. 무오사화 요 정도까지만 아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사화로 넘어갈게요. 갑자사화, 갑자기 일어났다. 요렇게 정리해주면 좋아. 갑자기, 왜? 자기 어머니 일을 다 쉬쉬하고 다 이렇게 덮어두고 있었는데 굳이 그거를 수면 위로 올린 거야. 그러니까 패비윤 씨가 약간 좀 질투심이 있는 여자였대요. 그래서 성종도 사실 여성 편력이 있어서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연산군이 아버지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산군이 여자 좋아하는 건 성종한테 이어받은 건데 성종이 많은 후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패비윤 씨가 이제 질투를 해서 성종하고 싸우는 와중에 왕의 용안에 핥혔다 해가지고 이제 패비윤 씨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패비윤 씨랑 또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사람이 인수대비인데 인수대비 눈 밖에 난데다가 자기 성종을 핥혔네 이래가지고 결국 쫓아내고 결국에는 사약 먹고 죽거든요. 그 사사됐을 때 피를 막 흘리면서 죽은 그 어머니의 그런 옷을 굳이 연산군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연산군은 어렸을 때부터 좀 어머니 사랑이 그리웠는데 그걸 보고 완전 빡 돈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 있죠.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강간해서 죽입니다. 인수대비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들이받아가지고 인수대비 머리를 들이받고 인수대비가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때부터 연산군이 이제 완전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연산군의 그런 여자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을 나중에 막 장록수한테 풀기도 하는데, 사실 연산군이 했던 수많은 만행들은 제가 따로 역사 스캔들에 연산군의 폭색증 이래가지고 저희 아마 유튜브에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시물이 아닌가 싶은데 100만이 넘을 거예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아주 야한 내용도 많고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서 그걸 참고하시고, 어쨌든 갑자사화는 패비윤 씨 문제 때문이에요. 패비윤 씨가 억울하게 죽었다. 연산군의 어머니 얘기 꺼내면 당연히 열받지. 패비윤 씨, 나 이렇게 글씨를 패비윤 씨 문제, 패비윤 씨 사사 문제, 패비윤 씨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패비윤 씨 문제를 누가 들고 일어났냐면 바로 임사홍이 좀 되게 간신이에요. 임사홍이 그것을 거론하였고 이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대다수의 거의 뭐랄까, 이 무오사화는 이때 갑자사화에 비해서는 많이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갑자사화는 엄청나게 피바람이 불고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림이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갑자사화. 갑자사화는 딱 패비윤 씨가 생각나면 돼요. 이때 연산군은, 잠시만요, 저 코감기 걸려서, 이때 막 원각사를 막 기생 양성소로 만들고 기생들한테 이제 좀 기생 등급을 너는 흥청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흥청이 되면은 엄청난 돈과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산군이 나라를 완전 말아먹었던 시기죠, 갑자사화. 그래서 연산군이 이렇게 말아먹으니까 결국 신하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이때 당시 훈구파들과 이제 사실 반란은 훈구파들이 일으킨 거예요. 훈구파들과 그때 당시 서울에 있는 백정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백정들을 모아서 군사력으로 모아가지고
연산군을 칩니다. 그리고 중종을 올리게 되죠. 중종이 이제 올라가고, 중종은 이제 연산군 때 너무 나라를 막 이렇게 살림살이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조금 덕으로 다스리려고 그랬고, 좀 공부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조광조를 이제 등용을 시켜요. 사림 중에서 되게 똑똑한 조광조를 등용을 시켰고, 조광조가 어느 정도 개혁을 하는 거를 중종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조광조는 너무 똑똑하니까 또 경연을 중시하고 책을 너무 많이 읽고 중종을 좀 너무 힘들게 했어. 중종이 사실 그런 조광조의 너무 빡빡한 개혁 일정, 왕을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그런 부분에 살짝 지쳐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고 있는데 조광조의 개혁 정책이 너무 좀 급진적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왕비들이 주로 이용했던 비나이다 막 이렇게 약간 도교적인 제단, 소격서를 성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단이다 그러면서 소격서를 없애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우수한 사림들을 천거해서 추천해서 뽑아라 라는 현량과라는 거를 만들자고 하고, 현량과를 시도하자, 현량과를 실시하자고 하고, 자, 그리고 또 두 번,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위훈삭제. 이게 가장 큰 문제였죠. 위훈삭제라는 게 무엇이냐면 거짓된 공을 삭제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기묘사의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태조 왕건이래. 태조 이성계 때부터 초창기부터 뭔가 공을 세울 때 거짓된 공으로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 치부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공을 세워서 올렸는데 아버지의 삼촌부터 동생까지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이름이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공을 세운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국가에서 이제 뭐 재물도 없고 땅도 없고 관직도 없고 완전 꿀인 거죠. 근데 이게 진짜 그 당사자만 그 치부책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당사자의 친한 친구, 당사자의 뭐 친인척 이렇게 다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나는 거다. 위훈삭제. 거짓된 공을 거짓된 공을 삭제하자. 이걸 주장을 해.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뭐야, 나 거짓된 공으로 치부책에 이름 올라가가지고 간직에 올라있는 사람인데 훈구파들이 불안불안한 거지. 난리가 난 거야. 이 조광조를 찍어내려야 된다. 어떻게 하면 조광조를 쫓아낼 것이냐. 난리가 나서 결국 일을 꾸밉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을 꾸며요. 기묘한 일로 쫓겨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묘사화는. 이 나뭇잎에다가 벌꿀로 주초위왕이라고 한문으로 썼겠죠. 주초위왕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벌레가 막 긁어먹게 해. 그리고서 이제 중종한테 보여줘. 이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문 주자와 초자를 합치면 조자가 돼요. 조씨가 왕이 되려고 한다. 조씨가 왕이 될 것이란 뜻이에요. 주초위왕은. 조광조가 왕위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조광조가 이때 당시 백성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종이 조금 조광조한테 컴플렉스, 불안함 이런 게 있었어요. 왕보다 더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주초위왕 이런 나뭇잎을 보여주고 가뜩이나 왕도 조광조한테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조광조를 찍어내린 거죠. 그게 기묘사화죠. 그래서 이 위훈삭제 때문에 훈구파가 반발하게 되었고 결국 조광조는 쫓아내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사림들이 피해를 또 입은 조광조를 비롯한 대표적인 사림들이 피해를 입은 게 기묘사화입니다. 을사사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외척 간의 다툼, 훈구파끼리의 다툼에 사림이 화를 입은 거야. 줄 잘못 써가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 중종도 참 여자들이 많았었는데 중종의 이제 둘째 부인이 있는데 그 둘째 부인이 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문종왕입니다. 그러니까 중종은 장경왕후라는 첫째 부인도 있었고 그리고 문종왕후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들이 2명이야. 그 아들 가지고 누구를 왕위로 세울 것이냐 이걸 가지고 싸운 것이 을사사화예요. 외척 간의 싸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윤과 소윤 간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대윤은 이제 뭐 유님, 윤원영 이렇게 있는데 그건 쓰지 않고 왕으로 쓸게요. 대윤은 인종 편을 들었고 소윤은 명종 편을 들었어. 명종은 훨씬 애기였어요.
바로 이제 문정왕후의 아기였는데, 문정왕후도 자기 아들이 올랐으면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대유는 인종편을 들었어. 근데 잠시 중종 다음에 인종이 왕위에 올랐어요. 인종이 왕위에 올라서 계속 유지했었으면은 대윤이 이기는 거였는데, 인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때부터 건강이 좀 좋지 않았고 9개월 만에 죽었어. 그러니까 9개월 만에 죽어버리니까 아주 어린 명종이 왕위에 올라버리겠지. 그러면서 뒤에서 이제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인종이 빨리 죽었기 때문에 소윤이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인종이 9개월 만에 사망. 그러는 바람에 소윤이 이겨버렸다. 소윤이 승리해버렸어. 그러니까 대윤 쪽에 붙었던 사림들은 같이 정리해버리는 거지. 소윤이 이제 자기 왕위에 이제 불안하니까. 그래서 결국엔 소윤의 승리로 대윤 쪽에 붙은 사림들이 화를 입은 거. 그게 을사사화입니다. 외척 간의 다툼이죠. 외척 간의 다툼으로 사림이 피해를 입은 거. 이것이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화를 통해서 4번의 이런 사화를 통해서 사림들이 많이 죽어나갔지만, 사림들은 끝까지 그 질긴 생명력으로 지방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또 공부를 하는 거야. 사림들은 어떻게 버텼냐면 서원과 향약을 통해 향촌사회에서 계속 유지를 했다라는 거.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어디 두고 보자. 우리는 지방에 은거하면서 계속 제자를 양성할 거다. 우리의 제자들이 똑똑해서 결국에는 정기에 진출할 거고, 우리가 결국은 이기고 장악할 거다. 이렇게 계속 나중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제자 양성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사림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서원은 교육기관이고, 향약은 그 동네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치규약, 그 동네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이런 그 동네끼리 잘 살기 위한 그런 약속들, 뭐 그런 게 향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좀 마을 어르신이 있고 좀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어르신 이번에 우리가 무슨 동네에서 뭐를 할 건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어르신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도록 해라. 서로 약속을 잘 지키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향약을 지키도록 해라. 우리 마을의 약속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어르신으로 그 고을에서는 한따까리 하고 있었던 거죠. 서원과 향약으로 유지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사화는 이렇게 4개, 무오, 갑자, 기묘, 을사 4개 정리해 주시고, 사화는 이 중에서 어떤 거에서 문제가 나와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서원과 향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의 맨 밑에 부분, 사림의 세력 기반 134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사림의 세력기관, 서원과 향약이 어떤 것이냐. 서원이라는 건요, 제가 이제 많이 가봤는데, 예전엔 1,000원짜리 뒤에 도산서원이 있었어요. 이황의 도산서원. 서원에 가면 그냥 기숙사처럼 이렇게 사람들 방방방 이런 게 있고, 가운데 경당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곳이죠. 뒤에는 선현을 제사 지내는, 자신들의 스승들을 제사 지내는 그런 곳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사의 기능과 교육의 기능이 둘 다 있는 게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뭐랄까 학통. 우리는 이황의 제자들이다. 이황의 제사도 우리가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막 스승을 기리면서 공부도 하는 그런 게 서원이에요. 선현에 대한 제사의 기능, 제사 동그라미, 그리고 교육 기능 동그라미, 사림들이 하나의 혈통을 유지할 수 있는 결속. 우리 어디 서원 출신이야? 학벌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지금도 뭐 서울대 출신, 뭐 연대 출신끼리 막 뭉치고, 같은 동문이네 이러면서 뒤봐주고 그런 거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정계에서 도산서원 출신이었어. 나도 도산서원 몇 기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는 그런 식의 결속이 되고, 그런 서원 출신끼리 또 붕당을 이루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주세붕이 최초로 백운동 서원을 만들었고, 이 백운동 서원은 이제 이황의 건의로, 서원은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제 토지도 내리고 돈도 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토지와 노비를 받아서 사액 서원이 돼서 이 백운동 서원 이름이 나중에 소수 서원으로 바꾸고, 왕이 직접 현판을 쓰기도 했죠. 자, 그런 식으로 서원을 양성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성리학과 지방문화의 발전, 붕당의 근거지가 됐다. 무슨 서원 출신끼리 붕당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약이라는 건 전통적인 공통조직의 유교윤리를 가미한 향촌끼리 그 마을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지방자치제도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 오래 살았던 그런 사림들이 그 고을을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원래는 수령이 다스리는 거지만 수령은 이렇게 중앙에서 파견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왜 저 사람들 말을 들어야 돼? 원래 우리가 말을 들었던 뭐 이황 선생님의 말을 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림이 향약을 이끌어갔다라는 거죠. 유양소에 있으면서. 그래서 향촌사회 확산이 됐고 유교적인 이런 사회 질서 확립에 기여했고 사림의 향촌에 대한 통제력이 점점 강화되었다. 그래서 서원과 향약으로 사림은 지방에서 계속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붕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붕당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붕당이 막 나눠지게 된 이야기들, 결국 왜 나눠졌는지랑, 그리고 나눠졌을 때 일어난 사건들, 그렇게 좀 표로 한번 정리하면 좀 정리가 쉽게 되실 거예요. 일단 이거는 제가 예전 학원 강사일 때부터 했던 필기인데 한번 써볼게요. 붕당의 흐름과 관련된 왕까지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붕당. 일단 붕당이 나눠지게 된 건 선조가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선조의 문치주의 때문에 시작되게 된 거죠. 선조의 문치주의. 선조가 공부하는 거 좋아했어요. 선조의 문치주의로 사림이 대거 등용되었고 거의 이제 사림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사활을 당하고도 결국에는 성공한 거죠. 그래서 붕당은 이제 사림들이 선조 때 막 이렇게 대거 등용한 그런 상황에서 사림들이 왜 나눠지게 되었냐면 어떤 특정한 관직 때문에 나눠지게 됩니다. 바로 그 관직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조전랑직이죠. 이조전랑직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호 예병 현공의 그 이조인데 이조의 전랑관직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6조 중에서 2조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2조 전랑직은 정말 이 높은 인사권, 누구에게 무슨 관직을 주고 누구한테 무슨 관직을 주는 정말 최고의 관직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후임자를 뽑을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많은데 관직은 적고 밥그릇은 적고 이러다 보니까 그 관직을 가지고 싸우는 과정에서 바로 동인서인으로 나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나눠지게 된 계기는 2조 전랑직 때문이다. 2조 전랑직. 2조 전랑직 관직 문제 때문에 결국 처음에는 동인서인으로 나눠지게 돼요. 우리 선생님이 해야 된다. 우리 쪽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동인서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서인은 쭉 이제 이어져요. 서인은 쭉 이어지는데, 이제 동인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 동인이 왜 또 두 개로 나눠지게 되냐면, 좀 재미있는 사건이긴 한데, 바로 정여림 모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정여립이 정말 역모를 꾸몄을까요? 정여립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좀 고위관직에 오르긴 했었지만 그거를 좀 잘 유지를 못하고 답답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고 되게 프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방으로 내려가서 자기네들 사교 모임을 만듭니다. 되게 사회성이 높은 사람들이었는데 정여립이 이제 되게 좀 약간 막 활동적이고 활쏘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교 모임 클럽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뭐 노비들이라던가 뭐 무인들이라던가 뭐 그때 당시 조금 뭐 무사 뭐 이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활 쏘고 다니고 그런 하나의 대동계라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냥 친목 조직이었어요. 근데 이 대동계가 군사력이 이 정여립을 따르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인원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군사력이 되게 엄청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 저렇게 사람들 왜 모으는 거야? 역모를 꾸미는 거 아니야? 지방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때가 이제 임진왜란 전이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계속 이제 막 이런 뭐 삼포외란이라던가 뭐 을모외변이라든지 자꾸 우리나라 주변에서 맴돌면서 왜구가 침략을 하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일본이 쳐들어오려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대동계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걸 격퇴해버린 거야. 그래서 엄청난 군사력을 보여줬어. 얘네들 이 정도의 군사력이 있으면
한양을 칠 수도 있겠다. 역모를 꾸밀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모함을 한 거죠. 그래서 정여립이 대동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가지고 이제 피바람이 붑니다. 막 그때 당시 대동계 사람도 다 죽고 우리는 역모를 꾸밀 생각이 없었다고 해도 다 죽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맡았던 사람이 정철이에요. 서인의 대표적인 정철. 정철하면 우리 생각나는 거 있죠. 정철. 여러분들 수능의 언어 영역을 힘들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막 이런 한림별곡, 막 이런 거, 청산별곡, 뭐 이런 거 쓴 사람이죠. 자, 어쨌든 그 정여립 모반 사건을 정리하는 와중에서 진짜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냐면 어떤 사람은 이제 김빙이라는 사람은 정여립이 이미 죽은 상태에서 부관참시격으로 한 번 더 목을 치는데 그 시체에 목을 치는데 그 사람이 약간 안구가 약해가지고 살짝 바람이 불면 눈이 시다 이래서 눈물이 잘 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바람이 불어도 눈이 쉬어서 아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 눈물을 흘렸다고 죽었었어. 아니 정여립이 죽는 게 그렇게 억울해? 이러면서 모함 해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정여립 모반 사건을 어쨌든 맡았던 게 정철이었는데 정철이 인기가 또 많아지니까 또 정철을 유배 보내게 되는데 이 정철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걸 가지고 따지는 상황에서 또 나눠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제 북인과 남인입니다. 이걸 구체적인 그냥 스토리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정여립 모반 사건 때문에 북인하고 남인으로 나눠진다. 북인은 좀 강경하게 정철을 뭐 완전히 죽여버려야 된다 뭐 이런 거고 피해를 당했으니까 얘네들이. 남인은 그냥 뭐 온건하게 대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북인들은 좀 조식 같은 약간 기계, 절개 이런 걸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고 좀 의병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북인은 의병 활동. 의병 활동을 하는데 바로 임진왜란 때 광해군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북인은 광해군이 즉위할 때 정권을 잡아요. 그러다가 광해군이 어떻게 됩니까? 광해군이 중리배교를 하고 이제 후금이랑도 손잡으려고 하고 이때 광해군이 이제 본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와중에서 임목대비를 가둬버리고 임목대비의 아들이 자기를 불안하니까 왕위가 불안하니까 영창대군을 가둬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이거 위리안치 한다고 하죠. 영창대군은 어떻게 죽였냐면 막 이렇게 증기로 찧어 죽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잔인하게 그렇게 폐모살해죄 이런 식으로 폐모살죄 이러면서 어떻게 자기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 뭐 그런 배다른 어머니지만 어쨌든 어머니를 어떻게 그렇게 유폐하고 자기 동생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냐 이러면서 어쨌든 광해군은 쫓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인조반정이죠. 그러면서 북인은 아웃되는 거예요. 자, 북인은 인조반정으로 아웃. 그래서 북인은 이제 아웃되고 남인이 남는 거죠. 그럼 서인하고 남인하고 이제 공존하는 과정에서 두 번 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속 논쟁. 상복 입는 문제 가지고 조대비가 상복을 1년 입을 것이냐 아니면 뭐 3년 입을 것이냐 아니면 또 9개월 입을 것이냐 1년 입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예속 논쟁. 그 다음에 이제 황국정치. 황국정치는 숙종이 일부러 자기의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일부러 계속 황국을 주도해요. 정권 잡는 거를 자꾸 서인이었다가 남인이었다가 뭐 인현왕후랑 일단 서인이었다가 장희빈 좋아하면 장희빈이 대표적인 남인 세력이거든요. 남인한테 붙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장희빈이 사약 먹고 인현왕후 다시 불러들어서 다시 서인이 이기고 이런 서남서 이런 식으로 황국정치. 자, 이런 식으로 남인과 서인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황국정치 한번 예속논쟁 한번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운 살인들끼리 싸운 이야기입니다. 예속논쟁은 파란색으로 써보자. 자, 예속논쟁은 두 개가 있습니다. 기해갑인, 기해논쟁, 갑인, 뭐 갑인논쟁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황국정치도 경신한국, 그리고 가사한국, 기사한국, 그리고 갑술한국.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기갑, 경기갑 이렇게 좀 리듬 있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기갑, 기갑, 경기갑, 기갑, 경기갑 이렇게 되어 이어지고 그리고 이때 정권을 잡았던 세력도
서인이었다가 남인이었다가 이 남인이 잠깐 득세했을 때 이제 바로 장옥정을 궁궐에 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인현왕후 정권을 잡았다가 다시 또 장희빈을 이뻐했다가 다시 인현왕후 데려와서 서남서 이렇게 계속 바뀐다는 거. 그래서 외우기가 쉬워요. 기갑, 경기갑, 서남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 예속논쟁은 뭐 깊이 있게 들어가면 무조건 결과적으로 1년만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인 말을 들어줘요. 조대비가 이제 효종이 죽고 나서 상복을 어떻게 입을 것이냐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조대비를 어떻게 뭐 효종을 어떻게 뭐 적장자로 생각해야 되냐 뭐 왕으로 생각해야 되냐 뭐 이런 뭐 그런 아무런 쓸모없는 이야기로 1년 입을까 3년 입을까 막 싸우다가 서인이 1년을 주장해서 서인 편을 들어준 게 이제 서인이 정권을 잡은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며느리는 어떻게 할 거냐, 뭐 며느리 상을 뭐 며느리가 죽었는데 조대비가 또 상복을 며칠 입을 거냐, 9개월 입을 거냐, 아니면 왕이니까 그래도 왕의 부인이었으니까 뭐 그래도 1년 입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결국에는 1년을 입게 돼요. 둘 다 1년 입어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 필요 없고 결국 예속논쟁은 그런 상복 입는 문제로 그냥 의미 없는 거로 싸운 거다. 그만큼 이때 당시 예치, 예학 그런 의례를 중요시하고 성리학이 점점점 쓸모없는 보수적인 그런 식의 이런 뭐랄까 시간 낭비 그런 소모전으로 계속 갔다라는 거예요. 한국 정치는 숙종이 일부러 이렇게 서인, 남인, 서인 이렇게 바꿔가면서 한 거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붕당의 시작으로 그런 탐평책의 시작으로 한 건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서인이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최후 승리자는 서인이에요. 왜냐면 서인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남인은 아웃, 장희빈의 사약 먹고 남인은 아웃되고 서인이 정권을 잡아. 서인이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이제 노론과 소론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노론하고 소론하고 나눠지는 또 이유는 이제 서인들이 결국엔 이겼잖아요. 그럼 장희빈 옆에 있었던 장희빈의 오빠라던가 그런 남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남인 처벌 문제로 노론, 소론 나눠진 겁니다. 남인 처벌 문제. 그래서 뭐 이제 노론 같은 건 강경하게 처벌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소론은 그냥 온건하게 처벌하자. 이래서 소론입니다. 이렇게 심장이 좀 작은 소론 이런 식으로 소심하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론은 이제 늙을 노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야, 늙은이들이 약간 좀 꼬장꼬장하고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그렇게 좀 이해하면 어떨까. 자 그러다가 이 뒤에 또 이제 아시다시피 영조가 있고 영조의 아들 저기 사도세자가 뒤지에 가서 죽게 되죠. 그래서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벽파, 시파 또 나눠지게 되는데 사도세자가 그 뒤주에 갇혀 죽은 게 너무나 안타깝다. 뭐 사도세자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 사도세자의 죽음. 벽파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다. 사도세자는 죽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벽파. 시파는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파는 이 사람들은 마음도 없다. 벽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시파는 심히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벽파는 벽 같은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벽파에서 지금 칸이 모자라는데 나중에는 이제 세도정치로 이 벽파에서 일부 가문으로 가죠. 이 벽파에서 세도정치 일부 가문 나중에 다 배울 거긴 한데 바로 이제 풍양조 씨, 안동김 씨 순서가 안동김, 풍양조, 안동김 이런 식으로 세도 정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잠시만요. 칸을 최대한 보이게 하고 잠시만요. 조금 줌으로 당기고 좀 줌으로 당기고 밑에다가 왕별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왕을 적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왕을 다 어떻게 외우지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왕 외우는 게. 자, 붕당은 선조. 선조.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광해군, 북인. 자, 북인이 막 집권했을 때가 이제 광해군. 자, 인조반정으로 아웃되죠? 인조.
자, 그리고 이제 예속 논쟁, 인조 다음에 이제 효종. 효종이 죽었을 때 이제 예속 논쟁 얘기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종, 황국정치, 숙종. 현종이 조금 예속 논쟁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다시 하자. 제대로. 이왕 쓸 거 제대로 쓸게요. 현종이 여기, 한국 정치가 숙종, 그리고 이제 사도세자 죽음의 부분에서 정조, 그리고 정조 다음에 이제 순종, 선종, 철종까지 쓰고 싶긴 한데 칸이 모자라네요. 순, 헌, 철 앞글자만 따서 쓰겠습니다. 세도정치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조금 중요한 거를 쓰기 전에 붕단기를 나눠서 써볼게요. 선조 때부터 숙종 때까지, 그나마 숙종 때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이때까지는 건전한, 그래서 서로의 의견이 다름을 얘기하고, 이제 붕당이 있음으로써 서로 발전하고, 정치적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건전한 붕당기였다. 어느 정도 숙종 때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붕당이 점점 변질이 되는 거죠. 숙종 때 황국 정치를 하면서 서로 너무 싸우고 피바람이 불고, 이제 한 번 정권을 잡으면은 절대 뭐 남을 배척하려고 하고, 붕당이 오히려 너 맨날 싸우는 것만 급급한 거야. 붕당의 변질기라고 해요. 경종 때 이제 제일 심했고, 어린 경종이 금방 죽잖아요. 또 젊었을 때 장희빈의 아들. 그리고 영조에서 정조, 그리고 영조, 정조, 순조까지는 그래서 탕평기라고 합니다. 탕평책을 쓰려고 하는 기간이고, 그리고 순조, 헌종, 철종까지는 세도정치. 세도정치 시기라서 이렇게 좀 시기를 나눌 수 있고, 자, 각각 좀 특징을 얘기해 볼게요. 자, 선조는 앞에도 썼지만 문치주의입니다. 그래서 문치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국방력 같은 건 신경 안 썼겠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가버리죠. 그래서 아들인 광해군이 이제 의병들을 만들어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 광해군과 이제 의병 활동을 해서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북인이 되는 거죠. 북인. 그리고 광해군은 뭐 뒤에서도 공 한 번 더 정리하겠지만 바로 중립외교를 했어요. 이때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명나라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금나라, 우리가 오랑캐라고 하는 후금은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거야. 명하고는 원래 친해. 근데 후금이 우리랑도 화친하자 그러고, 명과의 뭐 이런 명하고 관계하지 말아라, 단교해라 이랬는데, 양쪽 다 친하게 지내면서 출병을 했을 때, 우리가 명나라 때문에 이제 후금하고 싸우느라고 이제 출병을 했을 때, 이제 지원군이죠. 명하고 후금하고 싸우는데, 후금한테 우리가 원치 않는 출병이었다. 원래 우리가 명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명분 때문에 나온 거지, 나는 너희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중립외교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것도 너무 굴욕적이고, 뭐 그리고 뭐 북인이 뭐 이런 아까 말한 그 영창대군 사사한 거랑 이런 이목대비 유폐한 사건 때문에 쫓겨난 게 인조반정. 그리고 인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조는 서인이 뒤에 빵빵하게 있는데, 서인들이 주장했던 정책이 친명, 명하고만 친하고, 오랑캐들은 절대 우리가 통교할 수 없다. 우리가 잘 지낼 수 없다. 친명 배금 정책을 해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정묘오란이 있었고, 이어서 병자오란이 있었던 거죠. 이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엄청나 굴욕적으로 인조가 머리에 피나도록 막 3전도의 굴욕을 당하죠. 남한산성, 최근에 나온 영화 본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 효종은 자기 아버지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에는 효종 때는 북벌론, 북을 치자. 이거 약간 근데 서인들의 명분 때문에 일어난 거지, 실제로 북벌이 일어나진 않았죠. 청을 칠 수는 없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북벌론 다음에 뭐 현종 때는 이런 예속 논쟁이 있었고, 간단하게 흐름만 파악하는 거니까 왕별로. 그 다음에 숙종 때는 이런 일부러 장희빈과 관련해서 황국 정치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숙종이 이것을 황국을 주도했다. 자, 그러다 경종은 이제 장희빈의 아들이죠.
그리고 빨리 죽어요. 경종이 이제 장희빈하고 자기 시어머니하고 막 다리를 붙들고 하다가 이 아랫돌이 어딘가 좀 약간 찢어졌다 이래가지고 뭐 경종 고자설도 있고, 아무튼 그 사건 이후로 경종이 시름시름 앓다가 영조가 준 간장게장과 꽃감을 먹고 죽었다는 또 독살설도 있죠. 경종 독살설. 어쨌든 힘이 약해요. 영조는 끝까지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죠. 어쨌든 영조는 더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장희빈보다도 더 낮은. 장희빈은 그냥 일반 궁녀였는데, 궁녀에 막 이런 옷을 세탁해주고 청소해주는 무수리가 있어요. 궁녀한테 물 날아다주는 사람 무수리. 그런 무수리의 아들이 영조예요. 이 무수리가 인현왕후의 그런 생일 때마다 이렇게 생일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막 앉아있고 그런 모습에 숙종이 반해가지고 너 왜 생일 이러고 왜 차려놨어? 그랬더니 인현왕후가 지금 없지만 그래도 생일상을 만들어놨다 이래가지고 어우 착하다 이래가지고 나랑 잘래? 이래가지고 어쨌든 결혼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조는 이제 숙빈 최씨의 아들이죠. 숙빈 최씨. 이런 무수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컴플렉스가 있어. 서인들한테 내가 조금만 공부 못해도 역시 무수리의 아들이라서 그래 이렇게 책 잡힐까봐 너무 공부에 집중했어. 그러다 보니까 사도세자도 너무 공부를 시켰고, 그래서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사도세자를 결국 죽게 되죠. 사도세자가 미쳐버렸고,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지만 정조는 똑똑했죠. 정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이제 개혁을 했고, 뭐 장영영 설치, 수원화성 뭐 이런 거 다 뒷부분에서 배울 거고, 순조, 헌종, 철종 때는 힘이 약한 꼭두각시 거의 외척 세력 그런 풍양조씨, 안동김씨가 정치를 하는 세도 정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왕 이름 외우는 뭐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원처 이게 다 나오는 거. 이거와 붕당과 같이 어우러져서 이 붕당기에 어떤 왕이다 해서 같이 공부하신다면 완벽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붕당은 요 정도로 정리하고, 이런 중리배교나 이런 부분은 뒷부분에서 임진왜란과 정미호란 병자호란 공부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필기하지 않은 부분은 한번 교재를 살펴보면서 공부해 볼게요. 135페이지 거의 다 설명드렸고, 성리학적 연구와 발달 뭐 이런 건데요. 요거는 그냥 교재 보면서 쉬운 내용이고 심플한 내용이니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성리학적 사회 질서의 보급. 이제 성리학이 점점점 이제 좀 보수화된다는 부분이고, 성리학이 사회 질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성리학적 가족제도, 바로 가부장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남자 집에서 생활, 이런 거 시집살이 시작되는 거죠. 친형제도라고도 하는데, 장자 중심. 아들도 첫아들한테 뭐 이렇게 재산을 다 준다던가, 과부의 재가 금지. 가로치고 뭐 연려문 써놓을게요. 연려문. 과부가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건 반강제적으로 재혼 못하게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되게 심각해요. 이때 당시 삼강오륜 이런 거 보면, 삼강행실도 이런 거 보면, 이제 외놈들이 내 손을 잡았다던가, 외놈들이 나를 조금만 욕보이려고 하면은 먼저 죽어야 돼. 딱 이렇게 물에 빠져 죽는다던가, 그 연려의 그런 걸 지키는 게 도리였어요. 그래서 외놈이 내 손을 잡았다고 손을 잘라버려. 극단적으로. 그래야지만 연려문을 세울 수 있었어요. 죽든가.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과부가 많으니까 죽어야지만 연려문을 세워줘.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울다가 굶어 죽어야 돼. 그래야 연려문을 세워줘. 그리고 서울차별, 뭐 이런 부계중심, 가부장적으로 바뀌었다. 자, 성리학적 윤리의 보급. 이런, 이제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더욱더 윤리서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삼강오륜, 뭐 이런 거, 막 소학,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윤리서를 간행하고, 가묘를 건립하고, 스승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가묘를 건립하고, 족보 편찬. 점차 보수화됐다, 성리학이. 향사례, 향음주례, 의례 중시하고, 향약, 이런 걸 통해서 향촌사회를 교화하려고 노력했다. 읽어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암기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달을 하는데, 바로 이기론이죠. 주리론, 주기론. 콧물이 자꾸. 자, 성리학의 발달, 이기론. 이와 기가 있는데, 인간의 심성은 변하지 않는 이와 그것이 표출되는 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진지하게 합니다. 서경덕, 기중십. 뭐 나중에 뭐 쪽에 나오는 이도 기강조, 그리고 이제 조식은 학문의 실천성,
이연적은 이중심. 이런 식으로 이제 서경덕, 이연적, 조식이 이제 성리학의 이제 선구자고요. 그리고 이황은 인간의 심성중시, 주리론이죠. 그래서 이황의 주리론 써주시고요. 주리론. 이를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이황의 성학십도 이런 책을 만들었고, 이황의 이 성리학의 연구는 이거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본 성리학의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 일본 성리학 발달에 영향요중. 이 별표. 자, 일본도 성리학이 도입이 됩니다. 임진왜란 이후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성리학을 배워가요. 그런데 이황의 것을 좀 받아들여서 일본의 성리학에 이황이 영향을 많이 끼쳐요. 이는 기를 강조했고 좀 더 개혁적인 거. 그래서 실제로 이가 10만 대군 양병설을 주장을 했죠. 선조 때 실제로 채택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개혁적인 성격이 좀 있고, 동호문답, 성학지교를 저술했다. 5,000원 이이죠. 1,000원이 이황이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35페이지까지 진도 나갔고, 자, 교재 136페이지를 봅시다. 자, 교재 136페이지에 9번 문제 같이 풀고 갈 건데요. 자, 9번 문제. 밑줄은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들이 누군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들은 15세기 후반에 정계에 진출했다. 아이고. 왜 내 얼굴을 가리니? 자, 정계에 진출했다. 성종 때이에요. 바로 살인인 것 같죠? 김종직 살인 맞죠? 이들은 여러 차례 사화로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사화, 살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친원 세력으로 대농장을 소유하였다. 친원파, 권문세족. 2번 틀리죠. 정방을 설치하고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정방, 이거는 무신이죠. 고려 때 이야기예요. 골품에 따라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이런 불만 세력, 육두품이죠. 4. 주로 엄관직에 진출해 훈구파를 비판하였다. 4번이 정답이겠네요. 성주 또는 장군이라 칭하며 지방을 지배하였다. 호족이죠. 자, 됐고. 자, 그 다음은 12번 문제. 아이고, 잠시만요. 자, 1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원래 송에서 향촌사회를 교화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조선에서는 중종 때 전국적인 실시를 추진하였고 이황과 이이 등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만들기도 했다. 향촌사회를 교화한다. 향촌에서의 약속, 향약이죠. 2번이 정답이 되겠죠. 태학은 뭐 고구려 교육기관인가? 그렇고, 경제소는 유양소, 경제소 이런 행정에 관련된 거고, 국자감은 고려의 교육기관, 최고 교육기관이고, 집강소는 동학농민운동 때 나오는 거죠. 동학농민운동에서 사람들이 모였던 곳. 자, 됐고, 다음 페이지에 138페이지 문제도 같이 풀어볼게요. 138페이지. 짠! 자, 14번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당정치 전개과정 제가 지금 쓴 거죠. 동인, 서인. 자, 동인은 북인, 남인. 좀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놓은 건 북인이겠죠. 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사황국으로 집권하였다. 기사황국. 남인이죠. 아니죠. 광해군 때 전국을 주도하였다. 2번이 맞죠. 위훈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를 축출하였다. 그건 훈구파고요. 자의 대비 복상기간에 대해 3년설을 주장하였다. 3년설은 이제 남인. 그리고 송시열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대의명분 중시하였다. 이거는 이제 송시열은 노론이죠. 노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4번 옆에 있는 16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는 군주 스스로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강조하였다. 고향 안동에 낙향한 이후 기대의 승과 사단 7정에 대한 논쟁을 벌였고, 저술활동과 제자교육에 힘썼고 성리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의 학문은 일본에 전해졌다. 일본 성리학 영향을 끼쳤다. 누구라고 했죠? 바로 앞에서 이황이라고 했죠. 이황에 대한 건 옳은 것은 강화학파를 이끌었다. 강화학파는 양명학과 관련이 된 겁니다. 성리학과 관련이 있지 않아요? 찌끄고 시연력을 도입하였다. 시연력은 나중에 문화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약간 태양력을 쓰는 거 시한력이라고 하는데 김육이 도입한 거예요.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이것도 역시 홍대영이 주장한 거고, 성학십도를 저술하였다. 요게 맞네요. 성학십도 이황. 화성건설을 건의하였다. 이거는 정조 때 있었던 일인데 이거는 강유라는 사람인데요.
자, 어쨌든 정답은 4번입니다. 성악십도. 자, 이렇게 진도 나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바로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야기를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